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그의 철학적 관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중심으로 삶을 이해하며 그가 제시한 고통의 해탈을 위한 방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럼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그의 생을 요약해보고 그의 사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 당시 폴란드 연방에 속했던 단치이에서 상인이었던 하인리히 쇼펜하우어와 소설가 요한나 쇼펜하우어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학문과 문학에 자연스럽게 친숙해졌습니다. 그러나 1793년 2차 폴란드 분할로 단치이가 프로이센 왕국에 합병되면서 가족은 함부르크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그를 프랑스 르아브르로 보내어 프랑스어를 익히게 했고, 이 시기는 쇼펜하우어가 행복하게 기억하는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1799년 쇼펜하우어는 상인 양성을 위한 기관에 입학했으나 학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습니다. 1805년 아버지의 사망 이후 그는 상업 교육을 중단하고 학문 연구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전 언어와 문학에 몰두하며 김나지움에 입학했으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두 사람은 영구적으로 결별하게 됩니다. 1809년 쇼펜하우어는 퀘팅겐 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했으나 곧 철학으로 전공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는 플라톤과 칸트를 비롯하여 베이컨과 흉 같은 사상가들의 철학을 깊이 탐구하며 학문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코틀로프 에른스트 슐체와 교류하며 철학적 방향을 구체화하였고, 1813년에는 학위 논문인 충족 이유율의 4겹의 뿌리에 관하여를 통해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 교류하며 색채론 연구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1818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역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했지만 초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철학자들, 특히 헤겔과 피이테를 강하게 비판하며 학문적 고립을 겪기도 했습니다. 1820년에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나 그의 강의는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지 못하여 결국 강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831년 베를린에서 콜레라가 창궐하자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하여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고립된 삶을 선택하며 철학 연구와 저술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이후 그의 사상은 점차 대중과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생을 마감하였으며 그의 철학은 실존주의와 허무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치며 현대 철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형이상학은 그의 철학적 사유의 핵심이며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사상입니다. 그는 세계를 표상과 의지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를 예시와 함께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방식으로 의지와 표상을 제시했습니다. 표상은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며 의지는 세계를 움직이는 본질적인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개념은 그의 철학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표상의 세계입니다. 표상이란 우리의 감각과 마음이 외부 세계를 재구성하여 만든 이미지나 개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물건을 보고 만질 때 그것을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과 뇌가 처리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화면 속 이야기를 현실처럼 느끼지만 그것은 조명, 편집, 그리고 연기로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경험이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실제 세계의 반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표상으로 보는 세계는 진짜 세계의 본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의지는 표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세계의 본질적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단순한 심리적 욕망이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생존 본능, 욕망, 충동과 같은 본능적인 에너지로 작용하며 모든 생명체와 심지어 무생물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마시는 행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의지의 발현입니다. 이는 무의식적이고 필연적으로 작용하여 생존을 유지하려는 힘으로 표현됩니다. 의지는 또한 인간의 의식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싹을 틔우고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처럼 생명체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유지하려는 힘이 작동합니다. 이런 의지는 인간의 사랑이나 욕망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는 감정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이는 생명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의 관계를 무대 공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무대 위의 연기처럼 표상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반면 무대 뒤에서 공연을 조율하고 움직이는 감독과 스태프들은 의지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무대 뒤의 세계를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들이 공연을 만들어내는 본질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일상에서 의지와 표상의 관계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꿈속의 세계를 실제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만들어낸 표상일 뿐입니다. 꿈에서의 행동은 의지가 이끄는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또한 음식 앞에서 배고픔을 느끼는 상황도 의지와 표상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음식 냄새를 맡으며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충동은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생명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표상에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의 본질적 힘인 의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의지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갈망과 고통으로 이끌지만 이를 초월하려는 성찰적 태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인간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지 않고 내면과 세계의 근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이끌어줍니다.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우리가 인식하고 지각하는 모든 현상 세계를 의미하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주관이 만들어낸 일종의 구성물입니다. 이는 칸트의 영향을 받아 현상과 물 자체를 구분하는 틀 안에서 전개된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철학을 넘어 물 자체의 본질을 의지라는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생을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불교의 세계관과 유사합니다. 그는 의지를 통해 인간의 삶을 분석하며 우리가 겪는 고통과 갈망의 근원을 밝혀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탈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철학은 불교 사상과의 깊은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먼저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모든 고통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의지는 생명체의 본질적인 힘으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의지는 만족할 줄 모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욕망을 성취하더라도 곧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만족보다는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면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곧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노력하며 불만족 상태에 빠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이 끝없는 갈망과 고통의 반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삶은 고라는 가르침, 즉 일체계고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고통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끊임없는 작동이 우리를 집착과 고통으로 몰아넣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의지의 노예로 삼는 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힘을 초월하고 억제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불교의 해탈 개념과 유사한 철학적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안한 해탈의 방법은 예술, 윤리적 삶, 그리고 금욕주의를 통해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의지의 세계에서 벗어나 표상의 세계로 인도하며 삶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음악은 의지 자체를 직접 표현하는 예술로 이를 관조함으로써 우리는 의지를 초월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참선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윤리적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민을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치로 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희생하고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할 때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자비와 중생구제를 강조하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금욕주의 역시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우리가 의지의 충동에 따라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행동을 자제할 때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욕적인 삶은 불교의 수행자가 욕망과 집착을 끊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욕망을 내려놓고 평온한 삶을 살며 해탈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쇼펜하우어 역시 인간이 의지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이유를 의지에서 찾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지의 억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삶의 고통을 분석하고 해탈의 길을 제시한 불교와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다만 쇼펜하우어는 이를 철학적 논리와 서구적 사유체계 속에서 풀어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며, 그의 철학은 동서양의 사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로 보는 견해는 그의 철학에서 분명한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단순히 염세주의자로만 규정하는 것은 그의 철학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고, 의지가 인간을 끊임없이 고통으로 몰아넣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단순히 삶의 부정에서 끝나지 않으며, 오히려 고통을 넘어서는 방법과 궁극적인 자유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염세주의란 일반적으로 삶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며,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고 불행한 것으로 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의지의 비극적 연극으로 묘사하며, 고통과 결핍이 인간 경험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족은 일시적이며 욕망은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철학은 염세주의적 경향을 분명히 지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통을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의 깨달음과 해탈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인간 존재의 고통과 의지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고통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욕망과 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결핍을 느끼고 고통을 겪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술을 강조했습니다. 예술은 인간이 욕망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예술을 통해 인간은 욕망을 억제하고 감각적인 경험에 몰두하면서 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간은 순수한 인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며, 이는 고통과 의지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적 경험을 통해 인간이 의지와 욕망의 세계를 초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경험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의지와 욕망에 휘둘리는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순수한 표상에 도달하는 차원입니다. 예술을 통해 인간은 욕망과 개별적인 경험을 초월하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세계를 접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인간은 감각적으로 특정한 이미지나 소리를 경험하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보편적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다른 예술 형식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의지 자체를 표현하는 예술로 보았고, 음악을 통해 인간은 고통과 의지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방법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인간의 일상적 경험을 넘어서 의지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예술적 언어로서, 음악을 통해 인간은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원초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의지와 고통을 초월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관조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배제하고 작품 자체에 몰입하여 객관적으로 그 아름다움과 진리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의지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며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예술적 경험은 인간이 욕망과 결핍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의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예술을 통해 인간은 자아와 세계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되며, 이 순간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인간이 고통과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예술적 경험이 인간을 의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궁극적인 해탈에 가까운 상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연민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가 인간 존재를 넘어서는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 욕망이 끊임없이 고통을 초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욕망을 억제하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해탈과 같은 평화로운 상태를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연민이 타인의 고통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연민은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인간을 타인 중심의 존재로 변화시키며 결국 더 나은 사회적 관계와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노숙자를 돕는 행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는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처한 상황은 인간으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윤리적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민의 행동은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삶의 고통을 줄이고 동시에 사회의 고통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억제가 도덕적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결핍을 느끼게 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욕망의 충족은 결국 더 많은 고통을 낳고 이는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집중하면서 결국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욕망을 억제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려는 태도는 결국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회의 모든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고통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줄여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사회나 공동체 활동에서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덜어주는 동시에 사회의 전반적인 조화와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선활동을 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연민의 가치를 실천하는 예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이 가진 것에서 일부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이 인간을 이기적인 욕망에서 해방시키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벗어나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이로 인해 인간은 더 큰 도덕적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이해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해방을 의미합니다. 연민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초월하고 더 넓은 인간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통해 인간은 더 큰 도덕적 자유와 평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결국 이러한 삶이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쇼펜하우어를 단순히 염세주의자로 정의하는 것은 그의 철학의 핵심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본질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을 탐구하고 제시한 사상가였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삶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은 단순히 피하거나 절망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초월하는 열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온과 해탈에 이르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쇼펜하우어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철학이 현대 한국 사회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과 맞물려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매우 경쟁적이고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기대가 얽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고통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가 고통스럽다고 보았고 이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욕망을 추구하며 잠시 행복을 느끼지만 결국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며 고통은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 직장 내 경쟁, 경제적 불안정 등과 맞닿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방법으로 연민과 미학적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느끼는 존재의 불안정성과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철학적 해법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주 겪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부분에서 큰 공감을 느끼고 삶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의 철학이 일종의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의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가치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철학을 제시했기에 한국인들이 그를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을 강조하는 점에서도 현대 한국 사회와 연결됩니다. 한국은 집단 중심의 문화 속에서도 개인의 성찰과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더 높은 차원의 자아 성찰을 통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자기계발과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한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예술을 통한 고통의 해소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한국은 문화와 예술이 중요한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예술을 통해 겪는 감정적 해소와 유사하며 그의 철학이 예술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통과 욕망, 타인에 대한 연민, 예술을 통한 해탈 등 현대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시하며 그 결과로 연민과 미학적 경험을 통한 해탈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한국인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삶은 그가 주장한 철학적인 원칙들과 실제로 어떻게 일치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타적 삶과 연민을 강조하며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도덕적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은 이러한 철학적 이념과 어느 정도 맞지 않는 면도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은 그가 주장한 철학적인 원칙들과 실제로 어떻게 일치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타적 삶과 연민을 강조하며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도덕적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은 이러한 철학적 이념과 어느 정도 맞지 않는 면도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개인적 삶에서 많은 고립과 고통을 겪었고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대체로 비관적이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려와 연민을 실천하는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불화와 고립을 많이 겪었고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어머니와도 매우 불화했으며 그의 학문적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연민과 배려라는 가치가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 자신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냉소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고통과 욕망의 투쟁으로 보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중요시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의 철학은 인간의 본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대한 깊은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고 본능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았기에 그 자신도 쉽게 타인에게 연민을 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으며 그가 주장한 연민과 배려가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유명한 두 가지를 통해 그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18년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베를린 대학교에서는 철학 강의가 두 명의 유명한 교수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헤겔이었습니다. 헤겔은 이미 독일 철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의 강의는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당시 비주류적인 철학자로 여겨졌고 그의 강의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철학을 깊이 비판했으며 헤겔의 시스템적인 접근과 낙관주의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헤겔과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개설해 자신이 헤겔의 철학적 우위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헤겔의 철학보다 더 진지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강의는 예상과 달리 매우 낮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헤겔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그의 수업은 항상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의 강의에는 거의 학생이 없었고 그는 강의실에서 고립된 상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가 개설한 강의는 사실상 실패였고 쇼펜하우어는 이를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이 상황은 쇼펜하우어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으며 그가 헤겔과의 경쟁에서 망신을 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철학을 철저히 비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헤겔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의 철학이 당시 철학계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결국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에서의 성공보다는 자신의 철학을 깊이 탐구하고 집필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또 다른 일화로 쇼펜하우어는 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졌던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가 개를 사랑한 이유는 인간의 복잡한 욕망과 이기적인 성향에 비해 개는 순수하고 진실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과 결핍을 의지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는데 개는 그런 욕망에서 자유로워 순수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개를 인간보다 더 높은 도덕적 존재로 평가했고 개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에서 개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여러 마리의 개와 함께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개는 그에게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애정을 보여주었으며 쇼펜하우어는 그런 개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 사회에서 부족한 진실성과 순수함을 느꼈습니다. 개는 그가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인간과는 달리 욕망에서 자유롭고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개는 인간과 다른 존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화가 났을 때 개에게 이 사람아 라고 불렀다는 일화는 그의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와 동시에 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쇼펜하우어가 인간 사회와 인간 관계에 대해 느꼈던 실망과 냉소를 잘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보았고 인간의 삶은 욕망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로 비유하며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겨울날 추운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뜻함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함과 독립성 사이의 딜레마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 타인과 가까워지려 하지만 지나친 친밀함이 갈등이나 상처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의 건강과 지속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타인과의 관계가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 관계에서 자주 실망을 경험하며 대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오는 불편함과 고통을 피하려 했습니다. 반면 그는 개에 대해 상당한 애정을 보였으며 개를 인간보다 더 순수하고 충직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개는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개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나 의도적인 행동을 제외한 순수한 애정과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아 라는 말은 그가 인간 사회에서 겪은 실망이나 화를 개에게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는 그런 감정의 대상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었기에 이 말은 그의 고독과 인간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는 의지의 얽매임이 없고 단지 본능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로 쇼펜하우어는 이를 통해 인간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난 존재로 그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쇼펜하우어와 개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고 그는 개를 통해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개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사랑은 단순한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삶에서 찾을 수 없는 순수한 진실을 찾으려는 철학적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피소드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이 전적으로 이론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자연, 철학적 사고를 통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기 통제와 자아 초월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실천은 그의 개인적 삶에서도 일부 반영되었을 수 있지만 사회적 연민이나 타인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는 그의 철학에서 말한 연민과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피하고 인간관계에 있어 소외된 삶을 살았으며 외로움 속에서 철학적 사유를 지속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철학적 주장과 실제 생활은 불일치가 있었지만 그가 말한 인간의 고통과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철학적 추구는 진지하게 실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히 고통에 대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욕망을 내려놓고 타인에 대한 연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삶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